자,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투자자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1번은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 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공공 또는 공적 기금. 세 번째는 이제 비영리 재단.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이 중에서는 뭐 조금씩 겹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 뮤추얼 펀드하고 ETF는 빼고, 요거는 빼고, 요거를 다 묶어서 흔히 자산 소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asset owner 번역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론과 관련해서 한글로 된 글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외국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asset owner라는 표현 많이 나옵니다. asset owner가 사실 개인과 반대되는 투자자로서 큰 손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기관이라고 한다. 뭐 큰 손, 뭐 이런 용어도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제일 가까운 말이 바로 이 asset owner예요. asset owner 중에서는 기관 투자자도 있고 아닌 데도 있죠. 뭐 이런 데들을 다 이제 묶어서 실제로 자산을 아주 그 대규모의 그다음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다 포함해서 넓은 범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산 소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에셋 오너들이 그러면 자금을 운용할 때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돈을 전문적인 투자자에게 맡깁니다. 그들이 에셋 매니저죠. 번역하면 자산 운용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가 바로 이 에셋 매니저입니다. 아까 이 뮤추얼 펀드나 ETF 같은 게 요게 빼고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얘는 이 범주에 속하니까 이제 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산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길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자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자산 운용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펀드 매니저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다가 고객의 돈을 담은 다음에 자기가 대신 막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돌려주는 그런 건데 이 펀드가 아까 또 얘기했듯이 공모 펀드가 있고 사모 펀드가 있다. 책에 나오죠. 공모 펀드는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고 사모 펀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널리 광고하지 않고 모으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서 펀드가 되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돈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로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이제 위에서 쭉 설명했던 자산 소유자들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것은 이 공모 펀드죠. 그리고 이 공모 펀드 안에도 아무 때나 가입 해지할 수 있는 오픈엔드 있고 그다음에 클로즈드 엔드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오픈엔드 상품의 대표적인 게 뮤추얼 펀드하고 ETF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뮤추얼 펀드하고 ETF 설명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뮤추얼 펀드는 말 그대로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아무 때나 가입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뮤추얼 펀드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고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투자자죠, 펀드에. 이 사람들이 막 어느 펀드에, 뮤추얼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SM 매니저가 그 돈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주식, 채권, 뭐 부동산 막 투자합니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이제 돈을 만약에 100원을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했으면 그 100원 가지고 열심히 주식 30원, 채권 뭐 50원, 부동산 20원 막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오픈엔드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나 10원 돌려주세요 하고 이제 환매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원? 그러면 갖고 있는 거 팔아야죠. 뭘 파는 게 좋을까? 채권 50원 있는데 10원 팔고
40원만 남기고 이제 10원을 요청 들어오면 이제 10원을 돌려주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거를 막 열심히 이제 하는 게 이게 그 가입 또 새로운 돈이 또 플러스 10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게 이제 50이 되는 그 채권 살까? 그 10으로 주식 살까? 판단해 가지고 다시 이게 또 50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음. 그래서 가입과 환매도 처리해야 되고 그 돈으로 열심히 이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는 게 이 SM 매니저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0원을 맡겼는데 부동산만 100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원이 아니고 100억이야. 펀드는 자금이 크니까. 근데 누가 10억 돌려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 10억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부동산 100억을 다 팔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죠. 이렇게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운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동산을 급하게 10억 돌려주기 위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급하게 팔다 보면 요청 들어오면은 즉시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틀이나 사흘 내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틀이나 사흘 만에 팔려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급하게 팔아야 되고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이 손해를 보겠죠. 나는 원래 100억에 사가지고 나중에 SM 매니저는 한 3년 있다가 한 12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급하게 팔아야 돼. 그러면은 막 90억에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엔드 펀드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가득 채우는 게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이제 유동성이라고 해요. 부동산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으로만 채우면 오픈엔드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식 채권은 하나하나가 잘게 나눠져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주식시장에 가서 주문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50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환매가 들어와도 30만 원 팔면 되고. 근데 그런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게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에요. 얘는 낮고, 얘는 유동성 높고. 그래서 이제 오픈엔드인 뮤추얼 펀드나 ETF는 주로 유동성 높은 자산들 위주로 투자합니다. 거꾸로, 그럼 유동성 낮은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데 주로 투자하는 펀드는 뭐겠어요? 네, 사모펀드들이 주로 투자합니다. 부동산 포함해서 대체 투자 배웠죠? 대체 투자 또는 대체 자산들이 대부분 이 사모펀드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 공모펀드는 주로 주식 채권, 전통자산, 사모펀드는 주로 대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유동성의 문제, 그리고 이 오픈엔드라는 성질, 이런 겁니다.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사모펀드는 대부분 클로즈드 엔드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뮤추얼 펀드가 이제 막 발달을 하다가 근데 아무리 뮤추얼 펀드라도 사람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은행의 예금처럼 즉시 내주지 않아요. 법으로 즉시 못 내주게 돼 있어요. 그걸 즉시 대응하려면은 얘가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객들이 300만 원, 50만 원 환매 요청 들어올 때마다 매니저가 주식 팔아가지고 대응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그 환매 요청 들어오면 그날 거 다 모아서 이틀이나 사흘 뒤에 돈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뮤추얼 펀드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거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그 환매해주는 가격도 내가 환매 요청하는 그 순간의 가격이 아니고 환매 요청하면 그날 저녁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산들의 가치를 다 따져서 얼마 환매해 줄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00원 투자했는데 오늘 시점에서 보니까 주식은 31원 돼 있고 채권은 54원 돼 있고 부동산은 24원 돼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조금씩 오르라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10원 저축한 사람이 돌려주세요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는 31 더하기 54 더하기 24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8, 9. 109가 됐네? 그죠? 그러면 돌려줄 때 10.9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고객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죠? 펀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가 만약에 가격이 31이 아니고 막 29 빠지고 뭐 이러면은 10.9가 아니고 10원 미달해서
9.4 이렇게 돌려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슬프겠죠. 이런 게 이제 펀드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하려고 하면은 뭐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막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마를 돌려줘야 되지 하는 거를 매일매일 이 펀드에 총 합산한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요. 그거를 기준 가격이라고 해요. 기준 가격을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날마다 계산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지금 내가 환매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얼마 돌려받을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기준가가 딱 결정이 돼야 얼마 돌려받을지 알아요.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뮤추얼 펀드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환매 요청할 때 정확하게 얼마를 돌려받을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그날 안 주고 며칠 뒤에 준다. 그런 게 이제 뮤추얼 펀드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새로 개발됐냐면 이 뮤추얼 펀드의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가 이렇게 가입을 하면 뮤추얼 펀드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투자자는. 뭔가 가입했다고 이제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뮤추얼 펀드는 이제 회사 형태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법마다 나라마다 받게 되는 증권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주식을 그냥 아까 운영하듯이 운영하지 않고 이 주식을 거래소에다가 상장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이 거래소가 뭐냐면 이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라는 걸 설명해 볼게요. 거래소는 증권거래소를 그냥 짧게 부르는 말인데 주로 주식 위주로 운영이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회사가 있어요. 기업이, 회사. 이 회사마다 자기 장부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조달해서 자산을 구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기계를 사는 회사도 있고 뭘 하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들에게 누군가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 말은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회사는 전국에 너무나 많고 이런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투자자는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사고 싶으면 이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군지 알아내서 그 주주를 만나가지고 나한테 당신 주식 좀 팔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가격을 얼마 주고 사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렵죠. 그 투자자가 어떤 기업에 주식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쉬워서 주식을 투자한다 이런 거지. 거꾸로 이런 투자자로부터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싶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런 투자자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게 시장이죠. 그죠?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배웠죠.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시장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영리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하나 만들자. 그거의 이름이 증권거래소예요. 영어로는 이제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스탁이 주식이거든요. 근데 번역할 때는 주식거래소라고 잘 안 부르고 흔히 증권거래소라고 불러요. 시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시장을 누군가가 굉장히 신뢰가 있고 이제 공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 시장에 이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날마다 회사들 쫙 이렇게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이 이제 거래되는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 주식시장에 모이는 거예요. 이 투자자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투자자들이 팔고 싶으면 팔고 싶다고 주문 내고 사고 싶으면 사고 싶다고 주문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고 싶은 사람이 지금 얼마에 주문 냈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에 주문 냈어요? 하는 거를 계속 공개해 주면서 그 두 사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이제 매칭을 해주는 게 이 주식시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그럼 아무 주식이나 저기서 거래하게 해주냐? 그게 아니에요. 정해진 주식만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막 이상한 회사 주식들 다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괜찮나? 업역은 충분하고 회사가 매출은 잘 나오고 하나? 하는 거를 일단 먼저 심사를 하고 심사에 통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 기업의 경영과 관계된 정보들을 외부에다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제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게 통과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리스트에 올라간 기업들은 자기 주식이 날마다 거래되니까 가격이 형성되고 내가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거래소에 형성된 가격과 이 거래소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추가로 발행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요 리스트 보고 사고 싶은 거 주문 내고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이죠. 이렇게 이 시장에 이 회사를 올리는 이 행위를 상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리스팅. 저 리스트에다가 올린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회사의 시간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뮤추얼 펀드를 여기다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펀드에 찾아가 가지고 펀드 매니저한테 돌려주세요. 가입과 환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 뮤추얼 펀드도 그때그때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의 주식이 여기서 거래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일반적인 회사의 주식처럼. 그래서 거래소에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는 펀드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고 해서 ETF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펀드 상품이죠. ETF는 내가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뭐 저 펀드 회사 찾아가가지고 가입하고 싶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보통 일반 회사 주식 주문 내듯이 ETF 주식 사면 돼요.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돈으로 다시 돌려받고 싶다? 그러면은 뮤추얼 펀드처럼 찾아가가지고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기준가 결정돼야 내가 얼마 받을지 알 수 있고 또 한 2, 3일 기다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매도 주문 내면 돼요. 사고 싶은 사람 사가는 거지. 그래서 ETF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예전에 조금 깎아받은 그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좀 더 편리해서 요새 이 ETF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뮤추얼 펀드와 ETF 설명을 막 했습니다. 지금 자산 운용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뮤추얼 펀드하고 ETF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했는데요. 사모펀드에서 대체 투자는 주로 사모펀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SM 매니저가 있어요. 이거 관리를 해요. 여기다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오피스 빌딩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뭐 보통 이제 펀드들이 사이즈가 막 1,000억이 넘으니까 수천억 모여가지고 빌딩 샀는데 그때 뭐 100만 원 환매해 주세요 한다고 100만 원 환매 대응하기 위해서 빌딩 이거 하나 팔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는 사모펀드 형태로 부동산 펀드는 사모펀드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사모펀드는 대부분 다 클로즈드 엔드다. 당연히 불편하죠.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만기가 7년이야. 그럼 한 번 이제 넣으면 7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이 주식을 상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인데 얘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상장하자. 그러면은 이 빌딩은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죠. SM 매니저는 이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들끼리 이 시장에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까 ETF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소에 이 거래소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일반 회사들 거래되는 바로 이 주식시장 이 거래소예요. 똑같은 거래소에 이런 부동산 펀드의 주식도 같이 막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장하는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펀드라고 부르지 않고 리츠라고 불러요. 리츠. 이게 Real Estate Trust Investment Trust 해가지고 이거 줄여서 이제 리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컴퍼니가 아니고 뭐 트러스트라고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회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부동산 투자 회사. 그러니까 리츠는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투자 많이 하는 큰 손이겠죠. 그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공모해서 뭐 투자하는 리츠는 일종의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기 출연했던 많은 주인공들이 책에 없던 데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분류해서 책과 앞선 동영상에서는 쭉 설명을 했었죠. 근데 저 분류하는 방식은 수십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또 이제 많이 쓰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해드린 거예요. 자산 소유자와 자산 운용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그죠? 자산 소유자의 대표적인 게 연기금, 연금기금 또는 연기금 있었고, 국가가 운영하는 게 뭐 국부펀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 공제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영리 재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연금기금 중에서는 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었는데, 그죠? 공공기금 중에는 연금기금 아닌 다른 종류의 타 기금도 막 많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자산 운용자 중에서는 주로 공모를 위주로 하는 펀드와 사모 위주로 운영되는 펀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아주 좁은 의미의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는 게 연금기금, 그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다음에 보험회사, 뭐 공제회, 이 밑에 있는 이제 공모펀드 이런 게 기관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흔히 시장에서는 다 합해서 큰 돈 운용하면 그냥 기관 이렇게 많이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그 기능별로 얘가 뭐 연금을 주기 위한 것이냐 보험을 주기 위한 것이냐 그거 위주로 먼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자산 소유자라는 개념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수십 가지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분류는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거랑 오늘 설명한 거랑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가장 흔한 방식이고 이 외의 방식으로 뭐 이상하게 또 분류하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자체보다는 저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기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